울산의대 비대위 의사 처벌. 병원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사 모두에게 간절히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슬프게도 확률적으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학교과서에는 수술과 시술들의 동반 가능한 합병증의 확률이 항상 나오고 약국에서 파는 모든 약들에는 깨알같이 많은 가능한 부작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료사고를 절대 완전히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정말 간절히 의료사고를 줄이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아기를 가지고 환자를 해코지한 의사나 대리수술 같은 죄는 처벌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끼친 유해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유대감을 해친 그 죄까지 물어서 엄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아니었지만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공중파 100분 토론에 나온 패널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을 해도 형사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사망이 의사가 의도적으로 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만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은데 형사처벌을 하면 누가 그 환자를 보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만 하면 의료사고를 정말 줄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조사 전에 의사들을 구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아과 신생아를 진료하던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3명은 구속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항암치료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을 진료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중이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 구속당하는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대법원 전원 일치로 이분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사망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의료진은 아이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대중에게 온갖 모욕과 경멸을 당했던 그 의료진들은 그들을 비난하던 그 누구보다 신생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위험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를 애초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모습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판결 결과 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진료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젊은 의사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100%에 가까웠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다음 해부터 곤두박질 쳤고 2023년에는 총 정원의 16%만 채웠습니다. 하나의 판결이 소아과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판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80대 환자에게 맥페란이라는 약을 처방한 의사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파킨슨 병이었고 맥페란이라는 약이 환자의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킨 장애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기를 가지고 사기나 횡령, 절도를 저질렀을 때 나올 수 있는 형량입니다. 그런데 이 맥페란이라는 약은 불과 2013년까지만 해도 렉소롱이라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사용되는 약제이고 인체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제거가 됩니다. 해당 약물의 약전에 기재된 부작용 및 경고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처방되는 모든 약물에도 이렇게나 많은 부작용이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약은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인 것이고 100% 안전한 의료행위나 약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역 구토는 정말 힘든 증상이며 방치할 경우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이 맥페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항구토제는 비용 때문에 국가에서 항암을 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 학회에서도 이 성명서를 통해 해당 판결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며 과도한 처벌로 방어진료 및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회피를 부추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구토를 하는 환자들에게 맥페란 사용을 줄일 것입니다. 앞으로 구역감을 호소하는 노인 환자들에게는 비닐봉지만 줘야 할까요? 해당 판결 이후 보건지소에 붙은 공문입니다. 향후에는 감기약, 용고와 같은 약물의 처방이 어떠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익히 처방받는 해열제, 진통제 등 증상을 조절해주는 다양한 약물들에도 매우 드물게 위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줄 때마다 간부전, 신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드문 부작용에 대한 과한 처벌은 의사들로 하여금 약제 사용을 꺼리게 하고 결국 환자들은 더 고통받게 됩니다. 과도한 처벌과 배상액은 때론 한 필수과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도울 수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람된 일이기에 과거 수많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꿈꿨고요. 생명의 탄생 현장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과정은 위험합니다. 등립보행을 하게 된 인간의 숙명으로 자연 상태에서 출산 시 7명당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출산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의료의 발달로 이런 분만이 많이 안전해졌지만 교과서적으로 일정 확률의 합병증은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분만 중 0.3%는 사망하고 약 0.2%는 뇌성마비라는 합병증을 앓습니다. 점점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의료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의사들은 용감하게 아이를 받고 부모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의사의 과실이 없다면 100% 보상을 해주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3억 6천까지는 나라에서 보상해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2020년 이전에는 심지어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0%더라도 일정액을 보상해주도록
강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했던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과실로 장애를 갖게 됐다면 병원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최근 배상액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년 전 분만 중 아이가 뇌손상을 입어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됐을 때 그때 의료진이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하여 12억 5천여만 원의 배상액을 판결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이와 가족의 불행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모는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79만 원을 받습니다. 그 돈도 상당 부분 직원들 인건비와 기계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 이후로 아이 낳는 걸 더 이상 못하겠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10억 가까운 배상액이 나온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10억 원의 배상액은 산부인과가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10년 가까이 정직하게 분만만 하여 돈을 모아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의사는 파산하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분만비는 나라에서 정해놨으니 위험 비용만큼 가격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는 늘어나지만 분만을 하는 의사들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슬프게도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고위험 산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위험 산모들은 용기 있게 나서줄 실력 있는 의사들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분만을 하기 위해 수련을 받았던 의사들이 이제 분만실을 떠났고 분만병원은 서서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산과 교수,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7%가 전문의 취득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분만 포기의 이유 역시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이 79%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10억 가까운 배상액이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분만 산부인과 병원들이 실제로 폐업했고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갚을 수 없는 빚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 비율이 인구 1000명당 0.3명으로 세계 1위인데 이 중 산부인과 의사 자살 비율은 1000명당 5명 꼴이었습니다. 응급의학을 배우는 전공의들도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응급학과 전공의 1년차는 응급실에서 배우며 일을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학적인 결정의 책임은 교육과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나 교수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 이상 1년차 전공의에게 의학적 판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특히 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가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고 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전공의 1년차는 민사소송에서 총 3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주당 88시간 이상을 일하고 한 번에 36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며 부족한 수면 속에서 일하는 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적절한 전문의가 진료를 보지 못하는 시스템은 왜 못 본 척하는 걸까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젊은 의사들은 생명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보람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왔을 때 복통이 있다면 소송의 두려움에 CT 촬영을 권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수많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방사선 피폭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키는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것이 곧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가 된 필수 의료 의사들은 진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수억 원의 배상액을 피하기 위해서 CT와 MRI를 포함한 각종 검사들을 남발하게 됩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수용기간을 지내는 3, 4년의 시간 동안 본인 혹은 동기 아니면 교수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과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다른 나라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형사 기소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264배, 영국의 218배입니다. 영국은 지난 6년 동안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4건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670건이나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런 쪽으로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 2014년부터 출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의사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국가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74%에서 94%로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인 국가보건서비스가 소송국을 운영하며 개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신해 의료소송에 대응하고 거의 모든 배상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절망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소송과 분쟁이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는 2015년에 비해 의료 분쟁 건수는 1.5배, 조정 신청 금액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료를 의사들은 하고 싶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재를 해야 하는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의사는 잠재적인 범죄자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낮춰 후배들에게 필수 의료를 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준다면 많은 의사들이 용감하게 필수 의료과를 선택하고 국민 여러분 곁을 끝까지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선의로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보호하고
어려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결국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의 질 개선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잘못된 의료 정책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